불교가 서양에서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였던 불교 생태주의,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교 전통 속에 이미 생태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생태주의라고 하는 것은 에콜로지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혼자 서지 않는다는 거죠. 환경과 함께 조화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환경이 하나의 지구의 큰 문제인데, 환경을 제대로 다스리는 거 아니죠. 요즘은 이제 환경을 다스린다고 하지 않고 환경과 조화롭게 살아가려면은 환경이 나를 돕고 내가 환경을 돕는다는 그 시각이 있어야지 환경을 제대로 돕고 같이 공존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생태주의라고 하는데, 불교에는 이미 생태주의적인 요소가 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연기법이죠. 그래서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연기법은 생태계의 상호 의존성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태주의를 부르짖는 지식인들이, 서양의 지식인들이 불교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불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불교의 사상이 자기들이 부르짖는 그 모토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인간과 자연, 생명과 무생명 간의 경계를 허물고 자연을 결국 지배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바라봅니다. 그게 이제 우리 연기법에서 나오는 상호 의존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 속에는 내가 사람이라서 더 잘나고 너가 동물이라서 너 더 열등하고 그게 없어요. 서로 같이 살아가고 있고 서로 의존해서 너가 있으니까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비와 생명 존중 사상이 당연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모든 생명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하고 해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건 단지 사람뿐만 아니고 동물, 곤충, 식물, 심지어 무생물까지 포함해서 비폭력과 존중의 실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기존의 특히 기독교 사상과 많이 대비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강조해서 나머지는 신의 선물이에요. 인간한테 주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는 아니죠. 신이 준 선물을 잘 쓰면 된다라고 보는데, 불교에는 그런 사상이 없습니다. 모든 존재는 존재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누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윤회 사상을 보면 내가 동물로도 태어날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예전의 존재가 지금은 다른 모습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존재가 더 낮고 더 높고 이런 걸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생태주의와 또 관련되어 있는 게 무소유를 강조하고 절제를 가르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탐욕을 근본적인 번뇌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소유와 소비를 장려하지를 않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기 근대에 나타난 그 기독교의 세계관과는 좀 다릅니다. 그죠? 소유는 미덕이다, 소비는 미덕이다라고 하는 자본주의 사상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종교 사상과 상관없이 소유한다는 그 자체가 결국은 나한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조심해서 다루고 과소비하거나 과하게 소유한다는 것은 결국은 나의 정신 세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절제를 가르치는 그런 종교가 되죠. 그래서 삶과 우리 지구의 자원을 절약이라는 그 정신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종교다. 그래서 불교 전통 속에 있는 생태주의를 알아보는 서양의 지식인들, 특히 생태주의자들은 불교를 굉장히 높이 쳐줍니다. 특히 1960년대, 70년대 보면 서양의 환경운동이 굉장히 대두했었는데, 여기 보면은 뭐 바다가 오염된다거나 뭐 기후가 위기가 된다거나 생물이 자꾸 멸종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대두하면서 서양에서 환경운동이 본격화됐습니다. 여기 책에도 있죠. 한편 불교가 127페이지 보시면 한편 불교가 서양 세계에 알려지게 된
또 다른 루트가 바로 생태주의이다. 1970년대 이후에 서구 사회에는 생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는데 본격적인 생태주의 운동이 일어난 것도 이 즈음입니다. 화이트 린이라고 하는 분이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 이 책이 화이트 린이 쓴 책을 잠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생태위기의 역사적 뿌리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냈는데, 책이 아니네요. 1967년 저널입니다. 발표된 과학저널에 발표된 에세이인데, 이 안에 현대 환경 위기의 근원이 바로 서구 기독교 세계관에 있다라고 해서, 서구 기독교는 자연을 인간이 지배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게 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창세기를 읽어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이런 구절이 나오고요.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자연을 마음대로 이용해도 된다라는 그런 시각을 줄 수가 있다라고 보고, 또 중세 이후의 기독교적 자연관이 기술 발전과 결합해서 자연을 착취하는 문화를 형성했다라고 이 글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 과학과 기술이 결합되면서 자연 파괴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었다. 이건 결국 환경 위기라고 하는 어떤 생태 위기를 낳게 되었는데, 우리 인간이 철학적, 종교적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은 이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사고방식의 전환을 강조한 내용이 이 글입니다. 그래서 이 글이 나오고 굉장히 많은 생태주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이제 관심을 끌었던 거죠. 그리고 환경윤리학이라는 게 발전됐고요.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기독교를 너무 과하게 비판적으로 이렇게 해석했다 이렇게 해서 또 그러한 논쟁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책이 화이트 린의 책이 있었고, 여기 보면은 생태 문제를 야기한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기술 중심주의, 또 유대 기독교가 이걸 뿌리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 또 이보다 앞서서 생태계의 파괴가 인간의 생존과 생활 세계의 파괴로 이어진다는 걸 경고한 레이첼 카슨의 기념비적인 작품인 침묵의 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책이에요, 그죠? 1962년도에 나온 책인데, 여기에는 일단 사회적인 문제, 특히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널리 퍼뜨려지고 있는 살충제, DDT라고 하는 살충제가 우리 환경을 다 망친다라고 해서 살충제로 인해서 새들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그래서 이 토양, 물, 식물, 동물, 인간에게까지 결국 이러한 과학 문명의 어떤 해독들이 지속적이고 치명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걸 알렸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산업계, 화학물질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이제 알렸던 그런 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뭘 강조하냐면은 인간도 결국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를 끼치고 결국 우리가 그 해를 받아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한 거죠. 이게 이제 침묵의 봄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기점으로 환경 운동이 크게 확산되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생태주의 운동가들에게 불교라는 종교가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걸 이제 실제로 몸소 실천한 분이 게리 스나이더라고 하는 불교 생태학자입니다. 생태운동가, 생태학자가 아니고 불교 생태운동가. 이분은 실제로 캘리포니아 산악에서 살면서 자연과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그 방법들을 책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자연과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살 수 있는가. 그래서 불교인이기도 하고요. 이분은 불교 개종자죠. 불교로 개종해서 불교적인 삶, 반자연적인 반생태적인 것을 굉장히 비문명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자연과 조화롭게 살 수 있다라고 했던 분이고요. 또
조아나 메이시라고 하는 분이 시스템 이론이라고 해서 불교의 연기법을 자기 철학에다가 결합해가지고 시스템 이론을 되게 펼칩니다. 그게 1970년대에 나온 아마 책일 겁니다. 조아나 메이시 책 잠깐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분은 제가 나왔던 학교의 교수님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분 책들이 읽다가 보면 이게 불교의 연기법이구나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스템 이론이란 건 모든 존재는 상호 연결된 전체의 일부라는 생각에다가 바탕을 둡니다. 그래서 세상은 고립된 개체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상호작용하는 관계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트워크 오브 릴레이션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계들이 하나의 여러 미세한 망처럼 연결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은 생태계뿐만 아니고 사회, 문화, 역사, 의식, 인간의 의식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아나 메이시는 대성불교의 공사상과 연기법, 이것을 시스템적 상호 의존성이라고 이름 붙여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사랑도 연결되어 있고 고통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괴롭다 그러면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사회 시스템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하는 희망이라고 해서 액티브 호프라는 그 주요 개념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희망을 품을 때 수동적인 희망, 즉 말하면은 단순히 그냥 미래가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희망을 품는 게 아니고 행동을 통해서 직접 희망을 만들어 나가라고 하는 굉장히 적극적인 희망을 활동하는 희망이라고 이름 붙여서, 내가 변하면은 다른 사람도 변한다, 나부터 변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되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사상이 상당히 그 시대 때 1990년대까지 상당히 미국 사회에 영향력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불교의 사상에서 영향을 받아서 불교 생태주의라는 게 이제 나오는 거죠. 물론 서구의 생태주의 운동 그 자체는 불교의 영향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생태주의자가 불교를 비롯한 다양한 동양의 철학과 종교 또 다른 신비주의 전통에서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을 연기적 관점에서 보는 불교의 가르침은 오늘날 생태주의에서 주장하는 것과 너무나도 잘 매칭되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도 불교가 서구 사회에서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된 중요한 계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생태주의에 앞서서, 생태주의는 70년대에 일어난 일이고요. 그 앞서서 1950년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불교가 사회적으로 크게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대중적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게 이 참여 불교이기도 하고, 또 틱나탄 스님의 업적이기도 하고, 또 스즈키 다이세츠의 업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조금 책하고 다른데 저는 이제 스즈키 다이세츠라고 하는 분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왜 그러면 순서적으로 보면 이분이 틱나탄 스님이나 뒤에 나오시는 달라이라마나 이런 분들보다 더 미국 사회에 영향력을 먼저 끼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국 사회 불교를 전하는데 큰 굵직굵직한 역할을 했던 분들 보면 대부분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불교 지도자들, 스님들이죠. 이 스즈키 다이세츠 50년대, 그리고 틱나탄 스님 70년대, 그리고 90년대 가면 달라이라마, 이렇게 그 세대별로, 물론 달라이라마하고 틱나탄 스님 비슷한 연배입니다만은 세대별로 굵직굵직한 불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정말 미국 전체를 이렇게 영향을 주거든요.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는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종교 자체가 건간을 뭐 흔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교 사상이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가죠. 그걸 맨 처음에 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스즈키 다이세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즈키 다이세츠는 1870년에 태어나서 1966년에 돌아가셨고요. 원래 그 일본에서 아주 명망가 그 의사로서 계속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오던 아주 그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좋은 집안에 태어났는데 태어났을 그 당시에는 집안 형편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 할아버지들도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아버지는 아버지가 안 계셨던지 아니면 스즈키 다이세츠를 버리고 떠났던지, 어쨌든 6살 때부터 좋지 않은 환경에서 계속 살아야 됐어요. 좋은 집안에 태어났긴 했는데 정말 형편은 되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절에서 키워지다시피 하면서 이제 불교에 굉장히 깊이 있는 교육을 받았죠. 그리고 샤쿠 소엔이라고 하는 스승님, 또 다른 스승님들을 통해 가지고, 아까 저기 쉬는 시간에 물으셨는데 간화선을 배웠습니다. 간화선, 화두선. 그래서 그 스승님이 무자 공안을 줬대요. 무자 공안. 무자 들고 깨달아 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거의 4년 5년을 그거 들고 있으면서 깨쳤다고 하거든요. 그 경험이 자기 한평생에 중요한 경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분이 제주는 이제 한편으로 종교적인 어떤 그 영적인 어떤 능력도 있지만은 영어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샤쿠 쇼엔이라고 하는 스님이 얘를 조금 키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당신이 여기저기 다니시는데 항상 비서처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 샤쿠 쇼엔은 되게 유명한 분인데 불교를 서양 사회에 제대로 전달하려고 하는 뜻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9세기 말쯤 되면 불교 지도자들이 서양 사람들이 불교를 너무 제대로 모르니까 오히려 불교를 전하러 서양으로 갑니다. 그게 이제 시카고 세계 종교 박람회라고 하는 1893년인가 그때 있었던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는 그런 대회예요. 거기에 샤쿠 소엔, 뭐 다르마 팔라, 스리랑카에 그러한 불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불교 대표로 가는 거죠. 거기 가면 힌두교 대표도 오고 뭐 세계 여러 종교들의 대표들이 와서 이제 강연도 하고 자기 나라 또는 자기의 종교가 얼마나 우수한지 그 무지한 서양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통역하러 자기 스승님의 통역을 하기 위해서 같이 오거든요. 근데 그때는 20대죠. 스즈키가 20대일 때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스승이 스즈키 너는 오지 말라고, 넌 미국에 남아서 할 일이 많으니까 지금 옆에 있는 이분 그 아마 요새 사람들 이름이 잘 생각 안 나서 카루소라고 하는 분인가? 그분이 출판사를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굉장히 큰 관심이 있는 지식인인데 이분 옆에 남아서 이분 일 도와주렴하고 이렇게 미국에다 남겨놓죠. 그래서 20대 스즈키는 그때부터 불교 경전 그리고 또 동양의 종교적인 어떤 그런 서적들을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합니다. 또 영어 책들은 또 일본말로 번역하면서 한마디로 아침 저녁으로 출판사에서 맨날 번역하는 작업만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한 실력을 쌓게 됩니다. 내공을 쌓아서 이분이 나중에 쓴 여러 가지 그 책들은 다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일단 영어 실력이 너무나 출중하기 때문에 어떤 동양, 특히 일본의 선불교를 서양에다가 전달할 때 그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 스타일로 불교를 전달하죠. 그게 그 당시 비트 세대라고 하는데 1950년대
미국의 그 문화를 좀 문화에 반발하던 그러한 이 어떤 문화냐면은 경제적 풍요 속에서 획일화되어 있고 동질화되어 가는 이 거대한 사회 조직의 부속품으로 전락하는 이러한 미국 사회 문화에 대항한 세대를 비트 세대라고 하는데, 이 비트 세대의 그 운동가들 또는 작가들한테 굉장한 영향력을 많이 줍니다. 스즈키 다이세츠의 그 선불교가. 그래서 여러 책들이, 스즈키 다이세츠의 여러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대성불교와 선불교를 전달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주제가 선불교를 책으로 이렇게 자꾸 보고 사상적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직접 이 자리에서 깨달아라, 깨우쳐라, 바로 직관적으로 세상을 너가 보는 예전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바로 보라, 이런 식으로 아주 통찰력을 강조하죠. 그래서 그 젊은이들한테 반이성적인 걸 부르짖는, 그러니까 그 비트 세대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기성 세대가 그 19세기, 20세기에 이성적으로 발달한 서양 문화, 그러니까 이성 만능주의죠. 생각이, 사고가 정밀하고 바른 생각 작용을 통해 가지고 바른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점차 무너지던 그 시기였습니다. 왜 그러냐? 생각들은 다 옳은데 돌아가는 거 보면은 전부 착취하거나 자본주의에 의해서 착취당하거나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에 혈안되어서 자기들 이익을 차지하려고 막, 근데 겉으로 보면은 다 옳은 소리만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결국 교육받기를 생각을 바로 해가지고 이성적인 사람이 되어서 그 이성에 맞게끔 행동하면은 좋은 사회가 온다라고 말은 하면서 지금 일어나는 거 보면 전부 다 위선적인 모습들만 보여주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 이성이 우리를 제대로 다스려 주지는 못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이 세대에서 생각하는 생각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성을 뛰어넘는 것을 추구합니다. 거기에서 맞아떨어졌던 게 스즈키의 선불교죠. 그래서 선불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아거든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생각에 빠지지 말고, 결국 생각을 초월해서 주관과 객관이 없는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라. 그럼 그 세계로 어떻게 들어가는데요? 바로 지금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게 스즈키의 방식이에요. 이 스즈키 방식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가 젊었을 때 공부했던 화두 수행이죠. 그 방식을 자기 책에서 선불교는 이러한 것이고 당신은 바로 거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그리고 생각을 멈추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생각을 멈춰서 너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을 초월한 세계,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굉장히 영향력 있는 어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제 때 세대에서 스즈키를 완전히 어떤 의미로 이렇게 비유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선불교를 중국에 전해준 게 달마 대사라면 선불교를 서양에 전해준 거는 디티 스즈키다, 뭐 그런 식으로 달마 대사에다가 비교를 할 정도로 스즈키를 굉장히 높이 쳐줬죠. 그래서 이분의 영향력이 그 당시 70년대, 80년대 대부분의 그 단어들 속에 젠이란 말이 많이 들어가는데, 서양 문화의 젠이라고 하는 그 세 글자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베트남 전쟁 겪고 난 이후에 그 히피 문화가 굉장히 발전하면서 예, 히피 비틀즈나 문화. 예,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선에 대한 그 접점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 비트 문화와 히피 문화가 거의 동일시해서 생각을 해도 될까요? 동일시라기보다 히피 문화가 거기서 파생됐겠죠. 예, 동일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 히피는 조금 더 사회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오는, 그리고 또 거기는 또 약물하고도 관계가 돼 있고, 그래서 조금 태폐적인 것도 거기에 관련가 돼 있는데, 어쨌든 그걸 총체적으로 해가지고 뭐 뉴에이지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한 세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걸 동일시할 수는 없고요.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의 선불교를 보면 이성보다 직관, 그리고 체험의 종교, 예술과 삶의 통합으로 해석해서 서양인들이 낯설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을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본 불교의 여러 스승들의 글도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유명한 분이 이제 도겐이라고 하는 도원 스님이죠. 중세 일본의 가장 뛰어난 불교 스승이에요. 이분이 하는 말이 그 선불교의 세계관을 가르쳐 주는데, 그거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불도를 아는 것은, 그러니까 불교를 아는 것은, 불교의 가르침을 아는 것은 자기를 아는 것이다. 자기를 안다는 것은 자기를 잊는 것이다. 자기를 잊는다는 것은 만법에 의해서 실정된다는 것이다. 실정, 바로 정명이 된다는 겁니다. 만법에 의해 실정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 타인의 몸과 마음을 벗어난다는 것이다. 깨침의 자취가 쉬는 것이다. 자취조차 쉬어서 없는 깨침이 영구히 계속되는 것이다. 이런 말들이 이제 그 스즈키의 글에도 나오는데, 이거는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헷갈리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거지? 존재를 이렇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뭐가 있다는 존재를. 그래서 이거는 이성적인 능력이 파악할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지금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만법이 실정된다는 거는 몸과 마음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고, 또 깨침의 자취가 쉬는 것이라고 하고, 쉬어서 아예 없는 것이라고 하니까 머릿속으로 이렇게 따라가다가 갑자기 더 이상 파악할 수가 없는 순간이 딱 와버리죠. 그런데 그걸 바로 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미국 사람들 같이 생각하기 좋아하는, 생각해서 답을 내리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딱 부딪혔을 때 이건 아니잖아가 아니고 이때 오는 신선함을 이렇게 같이 느끼는 거예요. 생각을 멈췄을 때 가지고 오는, 내가 몰랐던 어떤 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신선하고 어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그 상태를 체험하는 거죠. 직접 체험하는 겁니다. 이걸 되게 잘 썼던 분이 우리나라 숭산 스님이거든요. 숭산 스님은 이제 이분보다 훨씬 뒤에 미국에 가셔가지고 선불교를 전하는데, 선불교 전하는 방식이 이 스즈키가 그 미국 세대 50년대 때 60년대 전했던 그 방식하고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숭산 스님도 오직 모를 뿐이라고 생각이 쉬도록 되게 그렇게 순간순간에 잡아주죠. 제자들한테 뭘 답을 자꾸 물어봅니다. 뭐 물어보고 모른다고 대답을 할 때마다 때리는 거예요. 때리다가 도저히 모르겠어요. 도대체 뭘 말씀하라는 겁니까? 하면 바로 그거라고 이렇게 딱 집어주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뭐라는 거야? 속으로 그렇게 하겠지만 뭐라는 거야 하면서 자기 생각이 멈춰졌을 때 그때의 상태, 그걸 자꾸 유지하라고 합니다. 생각이 끊긴 자리죠. 생각이 끊긴 자리라고 하는 거는 아주 좀 초보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풀자면 이런 거예요. 생각이 쉬는 거죠. 일단 생각이 쉬는 자리입니다. 생각이 쉬는 자리는 어떻게 보면은 스즈키나 숭산 스님의 입장에서 보면 본질과 더 가까운 거라고 하거든요. 생각이 있으면은 우리가 실제로 일어나는, 그게 뭐든 간에 실제로 일어나는 것과 거리가 멀어지는데, 생각이 멈추면은 내 존재가 지금 이 현재 순간과 가장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그 현재 순간뿐만 아니고 나의 본성과도 가까워진다는 거죠. 생각이 끊겨져 있는 나의 원래 본성. 그래서 그 본성을 찾게 해주는 여러 가지 체험을 가르쳐주는 어떤 수단들이 잘 구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이분의 책을 통해서, 또 숭산 스님도 그러한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잠깐이지만은 그런 맛을 보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스스로 참선을 해서 더 깊이 있게 들어가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걸 잘 돼 있어서 주체와 객체를 초월하는 그 순간,
그 경지를 이끌어주는 방식을 이제 서양 사람들한테 선불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 때도 저희는 90년대 때 이 공부하러 갔는데 그때도 여전히 이 영향력이 남아 있어서 수업할 때 보면 대부분의 주제가 이원론을 뛰어넘는 난 듀얼리티라고 그랬어요. 주체와 객체를 뛰어넘는 그 상태를 막 수업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 막 해요. 그 상태를 강조하고 어떻게 내가 그걸 찾을 수 있느냐 또는 그걸 체험할 수 있느냐. 주체와 객체라는 것은 서양 사고방식입니다. 서양 사고방식은 객체, 대상을 주체, 인식하는 주체가 아주 잘 다루었을 때 세상이 바로 돌아가고 결국은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 시각에서 몇천 년 동안 못 벗어나 있죠. 서양 사람들의 시각은 주체가 세련되게 이성을 발달시키고 의지를 발달을 시켜서 객체를 다루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면 내가 원하는 목적은 언제든지 이룰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는 주체와 객체라는 거는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 있지도 않은데 너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서 맨날 거기 머물러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복잡하지, 머리가 힘들지. 그걸 자꾸 일깨워 주는데 어느 순간 그 가르침을 받다 보면은 자유로움을 탁 느끼는 거죠. 큰 깨달음은 아니지만, 해탈은 아니지만 견성을 한다거나 이게 우리의 본성이구나 해가지고 그 갈등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게 이 비트 세대 또는 생태주의 이런 것들을 추구하던 그 서양 문화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어필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서적기의 선언 보면 선은 특별한 흥분이라는 건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뭔가를 목적을 이뤄 가지고 이게 바로 신이구나, 바로 그 자리구나, 뭔가를 내가 세상의 본질과 접했구나, 그런 흥분 느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매 순간 깨어있는 그 집중 상태, 그게 바로 선이다 이렇게 아주 평이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선의 진정한 목적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왜곡이나 집착 없이 관찰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깨달음 전에도 장작을 패고 물을 나르고 깨달음 후에도 장작을 패고 물을 나른다. 이 말은 뭔가를 이루었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목적지향적인, 목표지향적인, 항상 조바심 나 있고 초조하고 그 속에서 갈등하고 있고 뭔가 더 좋은 방법 찾으려고 애를 쓰고 그러한 상황이란 거는 너희들이 망상에 사로잡혔을 때, 주관과 객관이 있다라는 그 망상에 사로잡혔을 때 일어나는 일이고, 그걸 놓아버리면은 바로 그 자리가 깨달음의 자리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이제 스즈키의 선이죠. 그래서 그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과제를 해 보시면서 그걸 풀어 보시면은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도 스즈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그 대목만 읽어 보겠습니다. 129페이지 128페이지부터 읽을게요. 불교의 대중화와 명상. 명상이란 말은 스즈키 시대 때는 별로 썼던 단어가 아니고요. 그냥 불교를 전달했던 거죠. 불교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다 보니까 결국은 젠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명상은 더 이후에 나온 어떤 유행어고,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 불교가 대중화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무엇보다 수행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수행법이 일반 대중한테 어필을 하면서, 그래서 메디테이션이라고 이제 크게 이름 붙였는데, 사실 우리가 불교의 수행법하고 명상을 동일시하면은 좀 위험하죠. 그래서
어쨌든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19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서구 사회에 전해지게 됩니다. 명상은 주로 인도의 종교 전통인 힌두교에 기반한 초월 명상, 또 남방 상자부 불교의 위파사나, 그리고 대성불교, 특히 일본의 선불교가 널리 알려졌습니다. 순서로 보면 일본의 선불교가 전해지고 그 이후에 초월 명상이 굉장히 유행했었고, 그 다음에 위파사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존 가바진에 의해서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불교 색채가 없는 그런 명상법이 이렇게 알려졌다. 그래서 이러한 크게 네 가지 유명한 명상법이 있었습니다. 또 그 주변에는 요가라고 하는 명상법이 있었고요. 일례로 독일 태생의 미국 사회심리학자이자 철학자로 유명한 에리 프롬은 스즈키 다이세츠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꾸준히 참선을 해서 커다란 인격적 변화를 겪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그는 스즈키 다이세츠와 공저로 선과 정신 분석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이것은 서양 사회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친 책이란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냐냐포니카 마하테라라고 하는 서양에서 태어났는데 나중에 남방, 그러니까 태국 불교 스님이 되신 분이에요. 이분에게서 위파사나를 배웠고 이를 현실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한편 선불교가 미국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끌게 된 것은 바로 스즈키 다이세츠의 활약 덕분입니다. 1950년대 이르러서 스즈키 다이세츠의 선은 알렌 와츠, 이분도 미국의 불교를 알린 불교 학자입니다. 칼 융, 유명한 심리학자죠. 존 케이지 등의 지지를 받으며 미국인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앨런 와처의 경우는 동양과 서양의 심리치료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서양의 지식인들에게 이 책이 끼친 영향은 매우 큽니다. 당시 1960년대에는 이러한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았지만 관련 전문 서적의 출판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들어서면서 불교와 심리학과 관련된 매우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관련된 책들이 발간되기에 이릅니다. 스즈키 선사상은 미국의 비트 제너레이션과 1960년대 히피 문화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비트 세대와 히피 문화에 깊이 빠져 있던 젊은이들은 미국 내 신비주의 전통의 한 흐름을 형성했고 보헤미안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잭 케루악, 게리 스나이더를 비롯해 앨런 긴저버그 등이 중심 멤버였는데, 이들에게 스즈키의 선사상은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들이 선에 매료된 것은 단순히 신비적 체험이 아니라 일체의 도그마로부터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선사상의 특징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도그마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 빠져 있는 걸 이야기하죠. 어떤 생각이 옳다라고 믿으면은 결국은 그 생각이 나를 이제 통제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에 맞지 않는 것은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도그마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의라고 하는데, 어떤 주의를 믿고 그 주의를 신봉하면은 결국은 그 주의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또는 해서는 안 되는 것, 그런 거는 안 하려고 애쓰면서 그 속에서 이제 들어가서 못 나오게 되는데, 이 도그마로부터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선사상의 특징, 선에는 걸리는 게 없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물으면은 어떤 물질이든 어떤 대상이든 어떤 관계든 간에 그건 정해져 있는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도금에 빠질 리가 없죠. 그거는 우리가 보는 시각, 보는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자꾸 일깨워 주는 게 선사상의 특징이죠. 이후 불교는 서구 사회에서 명상이란 큰 주제를 중심으로 저변이 확대되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스즈키 시대 때 이후에 다시 명상이 이제 스즈키가 한번 젠을 붐을 불러일으키고 그게 이제 조금 가라앉게 됐을 때 또 미국 사람들은 어디다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 마음 챙김, 위파사나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상, 아니
명상법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분들은 또 전혀 다른 배경에서 출현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윗바사나 운동에 대해서 아직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앞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윗바사나 운동과 IMS라고 제가 PPT에다가 올려드렸는데, 스즈키 이후 세대입니다. 스즈키는 젠을 유행을 시켰고, 윗바사나는 젠과 또 다른 겁니다. 젠은 화두 명상을 위주로 자기 자신이 적극적으로 그 순간 자유롭거나 아니면 생각에서 벗어나는 주객을 초월한 어떤 경지로 들어가는 것을 자꾸 연습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이 윗바사나는 아주 규칙적이고 지속되는 어떤 통찰 명상 훈련을 통해 가지고 서서히 자기의 명상 능력을 키워 나가는 거죠. 특히 마음 챙김이라고 이름 붙여 가지고 부르는데, 이거는 이제 원래 동양에서 발전한 그 운동이거든요. 윗바사나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19세기 1800년도 후반이죠. 19세기 후반에 미얀마에서 윗바사나 운동이란 게 일어납니다. 그거는 미얀마 불교에서 우리 불교가 큰일 났다, 어떻게 보면 위기의식이죠.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불교가 잘못하면 우리 땅에서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그게 왜 그러냐면, 불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오랜 동안, 원래 미얀마라는 건 불교 국가인데 지금도 불교 국가지만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요,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불교가 이제 완전히 축소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0년이 넘게끔 식민 지배를 받을 때 영국이 어떤 방식을 취했냐면, 종교가 우리의 그 국가의 모든 국민들을 구속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그 말은 어떤 종교든지 그 사람의 그 생활, 그 사람의 생각을 강제적으로 통제해서는 안 된다. 다른 말로 종교 가지고 너무 종교에 속박당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다른 말로는 여기 어떤 뜻이 있었냐면, 그때까지 전통적으로 믿어오던 불교가 국민들의 영향력을 못 끼치도록 하는 어떤 장치였어요. 다시 말해, 불교 국가인데 불교 의식과 불교 문화, 불교의 어떤 생활이 다 스며들어 있는 나라인데, 종교가 그 나라 사람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버리니까 불교 행위들을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불교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영국에서 식민 정책을 하니까, 영국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지의 사고 방식을 바꾸는 거죠. 생각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려고. 예전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했던 것 같고 되게 유사한 거죠. 그 나라의 문화를 바꾸려면 언어를 바꾸고, 그 다음에 종교를 바꾸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이 불교 지도자들이 이거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우리 불교가 왜 대중한테 어필을 못할까? 어필이 지금도 큰일이지만 앞으로도 더 큰일이다. 이거는 더 쉽게 전달되지 않으면은 이 불교가 정책적으로도 밀리고 있는데 결국 사람들로부터 멀어질 거다 해서 부러지기 시작한 게 쉬운 불교입니다. 쉬운 불교라는 거는 매 순간 내가 불교의 명상을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그걸 개발해낸 게 레디 샤야도라고 하는 스님이 주로 이제 이걸 굉장히 강조했는데, 어디서나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예전에는 이제 미얀마 불교도 사원 중심이 돼가지고 제대로 깨달음 얻으려면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산매를 닦아서 그 산매의 힘으로 윗바사나를 닦아 나가야 된다. 우리 저기 사마타와 윗바사나 처음에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하나는 집중 명상이고 하나는 통찰 명상이라고 해서, 사마타를 힘을 강하게 키운 다음에 사물이나 사건, 대상을 보면서 그 속에서 변화를 관찰하고
변화 속에서 무상고 무아를 느끼도록 하는 것, 획득하도록 하는 것, 그걸 이제 윗바사나라고 해요. 이 윗바사나가 어느 정도 되려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병행하거나 아니면 사마타를 충분히 키워서 윗바사나를 키워나가는 그런 방식을 해야 되는데, 레디 샤야도가 그러다가 불교 없어진다, 어느 세월에 사마타 닦고 있냐,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대상에 집중하는 그게 바로 사마타다 말을 바꿔요. 그리고 그 사마타 안에서 또 통찰을 계속 하도록 해라, 그게 윗바사나다. 그래서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바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이 작업을 모든 사람이 하도록 하자. 그게 레디 샤야도가 걸었던 윗바사나 운동의 시작입니다. 그걸 이제 제자들이 다 물려받아서 여기 마하시 사야도, 우바킨, 고엔카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이어받죠. 그래서 마하시와 고엔카는 좀 다른 방식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마하시가 좀 더 어렵게, 어떻게 보면은 사마타도 키우면서 윗바사나도 같이 키운다고 한다면은 고엔카는 조금 더 수월하게, 뭐 그렇게 말할 수는, 꼭 그렇게 말하면 안 되나? 고엔카는 호흡에다가, 마하시 사야도는, 고엔카는 우리가 하는 그 감각 명상이라고 하죠. 감각 명상, 몸의 느낌에다 계속 이렇게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느낌만 계속 알아차리고 있으면은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다 같이 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생활 속에서 쓸 수 있게끔 많이 하고, 이분 자체가 스님이 아니에요. 스님이 아니라서 뭐 어떻다는 건 아니고, 이분 자체가 스님이 아니면서 불교의 과학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불교는 과학입니다입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그 이야기하고 비슷하면, 이분 슬로건이 불교는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무슨 다른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굉장히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불교에서 하라는 걸 그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얻자고 하는 그 결과를 바로바로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서양 사람들한테 어필이 정말 많이 됐어요. 그래서 불교는 과학입니다라고 하는 그 슬로건이, 고엔카 물론 이전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고엔카 이분을 통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명상이 과학적으로 실험이 되고 하는 것도 이분들이, 초창기의 분들이 부러지셨던 거, 그것이 계속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과학입니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 들으면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종교를 믿는 사람이 자기 종교의 정체성을 어떻게 부정하고, 이건 과학입니다, 덜도 아니고 더도 아니고 입력한 대로 출력이 나오는, 그래서 그대로 당신 실행하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그래서 마음이란 것도 결국 우리 물질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죠. 어떤 의미에서 제가 보기에는 스님이 아니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전통 스님들은 특히 남방불교 가보면은 1도 틀린 걸 싫어해요. 1도 틀린다는 것은 붓다가 가르쳐 주신 그 방식에서 1도 벗어난 걸 싫어해요. 옷차림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모든 생활이 과거에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율법에 맞게, 계율에 맞게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약간 되게 혁신된 되는 데가 있었죠. 그래서 이분들로부터 레디 샤야도, 레디 사야도라고 합니다. 레디 사야도, REDY, 레디. 아니요, 다르지 않습니다. 교리적으로 그분이 변형을 시켰다는 건 아니고, 불교 수행 방법 중에서 쉬운 걸 따와가지고 대중한테 쉬운 걸 전해준 거죠. 이런 거죠. 부처님, 스님 저 뭐 어떻게 수행해요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스님들이 하는 절차를 따를 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거 가르쳐 줄게 해가지고 손에다 쥐어준 거죠. 그게 매 순간순간 그 순간을 알아차림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 쌀띠를 키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 그렇죠. 교리를 그대로 가져가고 그분의 가르침 체계에도 보면은 그렇게 쌀띠를 강조하는 가르침을 대중에게 계속 전달하면서도 그분의 책에는 사마타가 엄청 중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일단 사마타를 키우는 게 우리 수행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강조하고 있는데 그거를 모든 사람한테 강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대중화의 씨앗이 요 밑에 마하시 사야도 우바킨 고엔카 이런 제자들로 두 갈래로 이렇게 퍼지면서 그걸 받아서 가지고 간 사람들이 서양 제자들이에요. 서양 제자들이 이제 미국 통찰 명상 협회의 제자들인데 이분들 이름이 여기 나오는 조셉 골드스타인, 샤론 셸즈버그, 잭 콘필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책 읽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잭 콘필드 책이거든요. 이분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그 통찰 그리고 그러한 글들 너무 좋아요. 그 사실 어떤 의미에서 예, 예 초기 불교를 갖고 갔죠. 그렇죠. 이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미국에서 미국 통찰 명상 협회에서 발전한 불교는 윗바사나 불교, 남방 불교죠. 상자부 불교, 미얀마 태국 불교입니다. 예, 그 태국 불교가 우리한테 어떤 방식으로 결국 들어오고 있냐면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명상법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 짧은 역사를 보면 이런 겁니다. 이 조셉 골드스타인, 잭 콘필드가 대학을 마치고 태국에 봉사하러 가거든요. 어려봉사, 평화봉사단 이런 명목으로 우리 대학생들 많이 가잖아요. 가가지고 안 돌아와요. 그냥 눌러 살아버려요. 그래서 조셉 골드스타인 같은 경우는 미얀마 그 당시에 보면은 외국 사람들을 위한 수행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국 사람들 말고 외국 사람들을 위해서 더 어떻게 보면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수행처에서 살고, 잭 콘필드 같은 경우는 아예 머리 깎고 선임 돼요. 그 숲속의 전통이라고 하는 태국의 아잔차 스님 밑에서 스님이 돼요. 그 사진 보시면은 요게 잭 콘필드가 스님일 때 모습이에요. 그 태국 불교 스님이 돼서 거기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수행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태국 불교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보스턴 쪽으로 와서 살아요. 근데 절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 태국 절이란 게 이민자 불교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70년대, 80년대 때 왔는데 혼자서 이 성복을 입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 전부 크크대고 우주인인가? 처음 보는 이상한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탁발을 하려고, 왜냐하면 개를 지켜야 되려면 탁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탁발하러 나가면 밥도 주지도 않고, 원래 탁발하려고 서 있으면 뭐 밥을 줘야 되는데 밥을 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 생활이 너무 어려웠다고 그래요. 스님으로 산다는 게, 미국 보스턴에서 스님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어머니가 불쌍해서 보다 못해 탁발할 수 있는 곳으로 맨날 차를 태워가지고 가서 밥을 먹여가지고 오고 그랬다가 했는데, 어느 날 이게 내가 여기서 태국 불교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태국에서 배워온 거를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다라고 해서 환속을 합니다. 환속을 해서 스님을 이제 그만두고 일반 제가자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자기가 배웠던 명상법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는데 요분들 친구들을 만나면서, 요분들이 전부 IMS 멤버들이거든요. 초창기 멤버. 이 사진은 1977년 그 당시 75년에 세웠는데 그 당시에 세울 때 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기 있는 이쪽 분이 이제 잭 콘필드예요. 이제 머리 다시 기르고 코스염도 기르고, 이분들이 나로파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티베트 불교 배경의 대학입니다. 미국에 지금도 있는데 그 정신 문화에 대한 어떤 그 수업을 가르쳐 주는 곳이 불교와, 그래서 콜로라도에 있는 나로파 대학에서 이분들이 전부 강사로 만난 거예요. 명상 강사로. 그래서 되게 잘 가르쳤대요, 그 명상을. 그래서 다들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 배경이 비슷해요. 태국이나 미얀마 또 인도 가가지고 다 고엔카 스님 수행 배워오고, 또 아잔차 스님 위파사나 배워오고, 우리 이럴 게 아니고 우리가 교육기관을 만드는 게 어떨까. 그렇게 해서 세 명이서 합심해서 후원자를 찾아가지고 그 매사추세츠주 바레라고 하는 어떤 소도시에 그 수도원을 하나 사요. 수도원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가톨릭 사제를 교육하던 곳인데, 거기를 사가지고 IMS라고 하는 통찰 명상 협회라고 하는 걸 세웁니다. 그게 이제 요 분들의 77년과 2016년의 모습인데, 세월 참 많이 변했죠. 이 사진 보시면 위에는 젊었을 때예요. 그리고 30년 후에, 30년 맞습니까? 예, 30년, 40년이죠. 예, 40년 후의 모습이, 우리도 이런 사진 하나 찍어놔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많이 변했습니다. 각자 똑같은 자세로 있는데 이분들이 엄청난 활동을 했죠. 그래서 미국 불교를 부흥시킨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 통해 가지고 불교가 어떤 의미로 종교라기보다 명상으로 다가갔어요. 수행처가 여전히 여기 인사이트 메디테이션 소사이티 여기는 있는데, 여기서 한 해에 수천 명씩 가르쳐 주거든요. 명상을 가르쳐 주고 또 배출하고 또 그 다음 기수 받아 가지고 또 명상 가르쳐 주고, 이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요 안에는 그 남방불교, 상자법 불교의 그 수행 방법 되게 엄격합니다. 엄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계율도 지키는 거, 이런 거 다 불교의 기초부터 다 가르쳐 주는데, 여기 여자분이 좀 40년, 이분이 제일 많이 변했네요. 예, 젊었을 때 많이 다른데 40년 전에 이분이 미국 사람들한테 불교를 우리가 배운 대로 가르쳐 주면 도저히 이해를 못 한다. 그래서 좀 쉽게, 아주 이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쓴 것을 먹이기 위해서 설탕 넣는 건 괜찮다라고 했어요. 쓴 것을 바로 주면 써서 탁 뱉어버리는데, 거기에다 설탕 넣고 감미료 넣어서 이게 다르마야 이렇게 계속 전달해 주는 거죠.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무아를 가르쳐 주면 미국 사람들은 나 이거 안 받아들일래, 왜 내가 없다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안 받아들이는데, 그거를 미국 사람에 맞게끔 심리학적으로 돌려서 설명하고 했던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그래서 다르마를 전달하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동원했다고 하거든요. 철학, 심리학, 그 당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섞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분들 책을 읽으면은 누구보다 더 편하게 현대인들한테 맞는 가르침을 잘 준다고 생각해요. 그 속에는 마음에 대한 통찰을 굉장히 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은 이게 불교가 아니다라고, 불교 정통 불교가 아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 안에 불교가 있습니다. 불교 다른마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우리가 동양에서 배운 방식 그대로 안 하는 거야? 그거는 서양 사람들 모르고 하는 이야기죠. 서양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면 알지를 못하는데, 받아들이지를 않는데, 당연히 변형이 필요하죠. 그리고 레디 샤야도가 대중을 위해서 아주 짧고 쉬운 어떤 방법을 가르쳐 준 것처럼, 이분들이 미국 대중을 위해서 내용을 바꾼다는 게 전체적으로 다 바꾼 게 아니고 살짝 바꿔서 더 쉽게 설명했던 것은 굉장히 유익한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분들의 노력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미국 사람들을 만나거나 서양 사람들을 만났을 때 부디스트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죠. 부디스트에 대한 어떤 굉장히 선호하는 마음이, 자기들 직접 경험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이거 정말 좋거든요. 명상을 잠깐이라도 해보면. 그래서 그런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시간이 다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